오늘은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에서 비판은 이제 어쩌면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죠. 평가, 비판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비교를 하거나 또는 자료를 분석, 애널라이즈를 했을 때 드러나는 이제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수면 위로 뛰어 올려서 그걸 이제 받아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글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쓰는 논술은 현실 문제를 진단, 즉 진단에 총하는 평가예요. 평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문제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뭐 CT를 찍을 수 있고 혈액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과학적인 분석을. 그런데 그것의 결론은 결국은 지금 뭐가 문제다. 그리고 넥스트 어떻게 해야 한다가 핵심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멘탈이 평가에 대한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 즉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항상 논술에서 1덕목을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제시문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라고 해도 정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해요. 반면에 굉장히 뛰어난 표현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어릴 때부터 책도 꽤 읽은 학생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싫다. 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따지고 힘들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성균관대 이상을 현실적으로 합격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성균관대 3번, 천반, 그죠? 엄청나게 화려한 전장이에요. 뭐 거의 뭐 그냥 전면전을 벌여야 될 만큼 큰 영역인데다가 서강대학 같은 경우도 결국 1번, 2번 뒷부분에 300자, 많으면 한 400자 정도는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 학교는 좀 해결 방안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대 같은 경우에 뭐 분석 2개, 평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서 그것을 내가 맞대응하는 정신적인 강인한 자세나 또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하겠다는 어떤 뜨거운 열정, 사명감, 리더십 이런 것들이 논술의 마지막이 됩니다. 피날레가 돼요. 그리고 비판 평가는 특성상 좀 뒷부분이죠. 글을 읽을 때.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람 말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 어때요? 앞에 집중하고 뒤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집중했을 때 그 답이 갖고 있는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비판 아주 평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이나 평가하고 논술에서의 비판 평가는 이제 이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때 주장과 근거를 분리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여러분들이 주장을 비판하지만 결국 근거와 근거를 놔두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와 근거가 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론 입장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나 양상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는 물론 어떤 양상 자체의 전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는 것이 비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때로는 뭐 가해 관점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요구량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평가 대상을 평가 이론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나가라는 과학적인 요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판의 기본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논술, 즉 과학적인 글쓰기에서의 비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지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러니까 이 이론은 흔히 말하는 상식은 아니에요. 이제 주장과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바라보게 되는 평가 대상이 있어요. 평가 대상은 뭐 그냥 사례일 수도 있고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 통계일 수도 있고 뭐 실험일 수도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뭐 평가 이론 역시 무조건 비문학으로 뭐라고 주장한다. 뭐는 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실험에 의한 암시, 통계에 의한 어떤 시사, 문학에 의한 상징 이런 거를 이론으로 도출한 다음에 대상을 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평가 또는 비판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인간 삶의 여러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 자, 이게 분석하고 평가의 차이예요. 분석하고 평가는 어떤 과학적 메소드는 큰 차이가 없죠. 하나의 이론으로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같아요. 근데 분석은 하나의 이론으로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의 과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반해 평가는 그 과학적인 평가 대상에 갖고 있던 문제 또는 긍정적인 측면 또는 한계 또는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독자에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설득. 내 판단에 동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 너 내 판단대로 너도 생각을 바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분석에 비해서 월등히 리더십이 좀 세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평가 대상을 잘 짚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적으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친구가 너무 좀 인간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뭐 못했어? 너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못 맞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근거를 부여를 합니다. 근거를. 예를 들어서 너는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썼는데 이럴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하나씩 부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주장은 자연스럽게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바라볼 때는 역시 이론에서도 근거가 있겠죠. 바라보는 주장이 예를 들어서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그러면 주장은 나라의 부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전한다. 증진한다. 이유는 개인이 이익을 추구할수록 공익은 자연스럽게 증진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자본주의를 봤더니 자유롭게 했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했더니 소수의 공급자가 부를 독점해 버리는 거죠. 공급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 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자유를 다 확보해 줘야 되는데 공급자 간의 소수의 자유만이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 받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치하지 않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진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분석이나 평가는 학생들이 전반적인 답을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가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꼼꼼하게 했느냐, 분석을 얼마나 잘 연결했느냐는 굉장히 큰 편차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론의 근거에 맞춰서 대상이 어떠한 불일치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연대에서도 나왔지만 요 문학 작품으로 비판으로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허생의 독점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시장 경제의 자유라는 입장, 근대 이전 사회의 시장 경제에 대한 문제라는 스탠스에서 허생이 그 제수용 과일을 독점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제 기억만으로 한 5번, 6번 집중 출제가 됐는데 그 경우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정답 지정률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허생이 독점을 했다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자유로 봤을 때는 공급자만이 자유를 얻고 소비자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든지 또는 공급자만의 자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가격, 즉 폭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론과 이론 간의 어떤 근거의 치밀함으로 불일치를 밝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론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 대상이 이론에 부합하거나 일치한다면, 요거까지는 분석하고 비슷하죠. 그 이론 입장에서 대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론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봤을 때 대상과 불일치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부정적인 평가가 보통 대입 논술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죠. 한 75%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비판하시오라는 조건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비판이라는 것이 이제 타당성을 냉정하게 판단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뭐 관행적으로 쓰는 의미는 부정적인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될 때는 문제 조건을 거꾸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즉, 가를 가지고 나를 비판하라고 했으면 가와 나는 일치하지 않는구나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의 주장과 근거를 뽑고 나의 현상의 개요를 짠 다음에 현상을 상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크로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의 어떤 근거와 나에 나타난 어떤 현상의 구체적인 측면이 맞아떨어지지 않음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금 쉽게 한번 더 해보면은, 제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 되려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해야 되고 외모도 괜찮아야 하고 나이도 어려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냥 그러면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6월 모의고사를 말아먹고 나서 나 이제 아이돌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불일치점을 보고 비판을 하게 되죠. 야, 넌 아이돌 안 돼, 어려워. 이건 주장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근거, 아이돌은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너의 노래 실력은 별로 좋지가 않아. 두 번째, 아이돌은 춤을 잘 춰야 되는데 너는 춤도 잘 못 추잖아. 세 번째, 아이돌은 외모가 뛰어나야 되는데 너는 외모도 평범해. 마지막으로, 아이돌은 나이가 어려야 되는데 야, 우리 만으로 18세가 넘어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근거를 따져주는 게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평가나 비판은 그 난이도 자체가 문제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뭐 비교적 무난하게 썼다 이런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현상을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긍정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의 주장과 근거에 나의 이러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맞아떨어지고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게 큰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평가 역시 이론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근거와 구체적인 양상관이 일치하지 않음, 부합하지 않음, 불일치함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일단 기술적으로 뭐 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의 현상은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를 하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게 이제 추론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면 너무 상대를 설득하기가 좀 어렵죠, 평가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심층적인 걸 하는 거예요. 심화적인 걸. 예를 들어서 점점 더 문제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독점은 자유 경쟁에서 불일치한다. 그래서 소수의 공급자만이 풍리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또 나타나는 추론은 뭐죠? 그래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그죠? 경제적 이익의 감소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몇몇 독점 기업이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자체를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확산시켜서 바라볼 줄 알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 역시 좀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부여해 준다면 조금 더 독자를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판이나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될 거는 내가 쓴 글을 보고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비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과연 설득이 되느냐,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근거를 따졌구나,
내가 설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진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비판 평가를 할 때는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놔두고 제발 내 말 좀 따라오세요. 당신이 중립이나 심지어 반대 의견에 있는 당신, 내 비판과 평가를 듣고 내 의견에 제발 좀 따라오십시오라는 아주 절박하고 아주 집요한 자세로 비판을 쓰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근거에 뭐 타당성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따라와져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도 그 이상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채점 기준 이런 걸 넘어서 학생이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포츠 경기든 전쟁이든 다들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인 택보다 뭘 중시합니까? 살아있는 정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정신으로 상대를 물고 늘어지고 열심히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그런 평가문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비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양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